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풍문으로 들어쇼!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연 씨 요즘 SNS 사진이 좀 핫해졌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저게 그냥 카페에서 그냥 찍은 거예요. 누가 김가연 씨예요? 호셔지가 돼서. 친구인지 딸인지 구분이 좀 잘 안 돼요. 웬만하면 좀 늙어요. 어디 가면 막 이렇게 언니랑 많이 닮았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왜요? 뭐 위아래? 저기 죄송한데 저희가 칭찬할 때 좀 가만히 계셔주시면 안 돼요? 아니 뭐 이렇게 근데 진짜 가연 씨처럼 모녀 간의 뭐 자녀와 스타와 관계 때문에 화제가 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요 고소영 씨가 녹색 어머니로 활동하는 거 봤거든요. 저도 봤는데 저렇게 녹색 어머니의 그 옷이 저렇게 잘 어울리는 연예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옷이. 그래서 우리는 저걸 이렇게 패션만 볼 게 아니라 사실 저렇게 길거리에 서서 계속 이걸 한다는 게 그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거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분도 굉장히 소탈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김가연 씨 딸은 굉장히 사진에서 보니까 너무 착해 보여가지고 네. 사실 뭐 엄마 속을 그렇게 썩힐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다행인 게 제 성격은 안 닮았죠. 엄마 아빠가 세면 네. 아이들이 착해요. 김우리 씨 자녀분들도 저희 아이들이 착하세요? 굉장히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빠를 보면서 부모니가 멀리 있지 않아요. 앞에 있어요. 항상. 부정할 수가 없네요. 마치 해명하려는 듯 사과드린다. 깊이 반성한다. 이불 속에 덮어두고 야구 방망이 등으로 폭행을 했다. 장난을 치던 상황이었고 야구 방망이가 플라스틱 방망이였다. 3대 사립초등학교.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재벌들만 입성할 수 있는 땡땡 클럽이 있대요. 일명 영재교육 코스라고 하는데 사립 유치원에서부터 인맥이 시작된다. 창문시에서 A초등학교 졸업생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냥 제일 유명했던 애는 그들만의 리그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자식 때문에 아마도 평소에 자식 사랑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인데 윤소나 씨가 그럴 텐데 네. 이번에 마음고생이 굉장히 좀 심한 사건이 좀 터졌네요.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윤소나 씨 아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봤거든요. 네, 지난 16일 SBS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한 초등학교 수련회, 사립초등학교 수련회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4명이 한 명을 집단 폭행을 가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폭행을 가한 학생 중에 뭐 어떤 사람은 연예인 자녀도 있고 재벌의 손자가 연루되어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게 결국 그 연예인이 윤소나 씨였던 걸로 알려진 거죠. 뭐 집단 따돌리면 학교 폭력 정말 미묘한 얘기죠. 이런 거에 지금 연루돼 있다 보니까 윤선아 씨 굉장히 좀 곤란하긴 한데 폭행당한 아이가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깔아뭉갰다. 또 뭐 담요를 씌우고 때렸다. 뭐 나구방망이 같은 이런 나무 막대기로 때렸다. 이렇게 이제 진술하면서 그 당시 상황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 사안만 가지고 보면 어쨌든 윤선아 씨가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좀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 봐야죠. 일단 이에 대해서 윤소나 씨의 입장은 좀 보도된 내용과 많이 달랐는데요. 일단 무차별 집단 폭력은 사실과 상당 부분이 다르다라면서 그날 그 방에서 이불 등으로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던 상황이었고 아이들이 여러 겹 이불로 누르던 건 몇 초도 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사실 이제 가장 강력했던 게 야구 방망이잖아요. 근데 야구 방망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야구 방망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운동용이 아니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예를 들면 스티로폼으로 감싸진 플라스틱 방망이였다라고 해명을 했고 그래서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윤선아 씨 그렇게 일단은 해명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 피해 아동 그 학생 어머니 입장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신적 신체적으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인데요. 이 피해 아동은 횡문 근유해증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떤 병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기 근육세포가 파괴돼서 녹아내리는 병인데 이게 좀 심화되면 신부전증 같은 합병증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충격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겹쳐지면 사실 좀
굉장히 이 공포를 떨쳐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야구 방망이를 가져갔던 아이의 어머니가 SBS 취재진들에게 밝힌 바에 의하면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야구팀을 만들었는데 아들이 야구 배트를 사달라고 해서 구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야구 경기에 쓰는 야구 용품이 맞았다라는 주장이었죠. 하나하나 이제 계속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덮여있다는 이불 역시도 굉장히 얇은 홉겹의 이불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하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믿기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상황을 목격했던 다른 학생들 역시도 그 아래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폭력이 계속 지속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요즘 제 초등학교 모교 바로 앞에 제가 살거든요. 그래서 복도 나갈 때마다 이제 아침에 보면 애들 나와가지고 체육하고 이런 것도 보는데, 초등학교 3학년쯤 된 애들 나와 있으면은 그래도 우리 때보다 뭐 이렇게 힘이 막 세지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도 예를 들어 여기 야구를 했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보면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된 애들은 이 공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의 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 티볼이라고 해서 올려놓고 치는 거 하고 이러는데, 막대기를 보니까 그거 경기용 막대기가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걔네 나무방망이 들라 그러면 이거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윤선아 씨 이야기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것이고, 다만 여기서 이제 용어가 사실 둘 다 맞는 얘기겠죠. 윤선아 씨 얘기처럼 정식 이런 배트도 아니다라는 얘기 맞고, 대신 또 경기용이라는 것도 맞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 선수들이 쓰는 이런 야구방망이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렇긴 한데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장난이라는 게 내가 장난으로 그랬어라고 얘기하려면 그 상황에 포함된 두 사람이 다 웃고 있어야 장난이다. 한 사람은 웃고 있는데 한 사람은 울고 있으면 장난으로 했어라는 말은 허용이 되지 않는 것처럼, 사실 이때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그게 핵심이었을 것 같아요. 김효성 기자님, 그러면 지금 어떤 서로 의견의 어떤 대립이 좀 있는 거네요. 네, 윤선아 씨의 또 다른 이 해명도 피해자 이야기와는 또 상반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피해자 아이의 어머니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를 당한 아이가 밤에 물을 찾았는데 가해 학생들이 바나나 우유 용기에 들어있는 물비누를 건넸고, 그런데 이 물비누를 우유라고 속여서 강제로 마시게 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윤선아 씨 입장은 또 달랐죠.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추가적으로 피해 아이가 이제 다 같이 그 우유 안에 들어있는 그 우유 모양을 한 물건을 다 같이 이제 확인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살짝 맛을 보다가 뱉은 게 전부였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냥 확인한다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하니까 아무런 폭력적인 정황이 없는데, 앞에 얘기대로 한다면 굉장히 괴롭힘의 증거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수련회 지금 가가지고 생겼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희 다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중학교 때 수련회 경험해 보면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약간 성추행적 요소도 있고, 어떤 부분 약간 폭행적 요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보면은 우리도 어렸을 때 말뚝박기 하고 막 이럴 때 막 다치고 쓰러지고 피나고 막 이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인디안법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장난치고 우리끼리는 장난인데, 여자들도 많이 했어요. 우리끼리는 장난인데 그게 좀 상처가 나고 다치게 되면 그게 커지는 거죠. 그렇지, 이제 뭐 좀 격하게 노는 친구들끼리의 장난은 그렇게 맞으면 너 죽었어 일로 와 하면서 달려 나가야 그들끼리의 장난으로 재밌게 조금 얘네들이 좀 이러다 심해지면 싸우는 거 아니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본다 해도 장난이 될 수 있는데, 한 명이 여러 명으로부터 이렇게 억압을 이제 뭐 당한 채로 이렇게 어쨌든 뭐 어떤 이게 경기용 배트든 장난감 배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건 뭐 좀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부모도 되게 화난 지점이 그걸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초등학교 3학년들끼리 무슨 갑자기 기분을 받아가지고 레슬링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둘이 뭐 하다가 이렇게 다친 거거나 이러면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정황상 집단 따돌림이나 이런 정황이 있으니까 부모가 굉장히 마음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달라요. 진짜 장난 같기도 하고 진짜 피해 같기도 한데, 어떤 게 진실이에요? 지금 이거는 아직 진상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사실 여론전에 지금 윤선아 씨가 논란 중심에 있는 거 말고는 조사를 좀 해봐야 좀 되는데요. 일단 폭행 사건에서 윤선아 씨가 대응하는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우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해명에서 윤선아 씨가 마치 자식을,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해명하듯이 하다 보니까 자식 감싸기라든지 아니면은 처음 보도했던 매체의 어떤 편집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던 부분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았던 거죠. 그런 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이 됐을까라는 생각하게 되는 게, 사실 윤선아 씨랑 이 피해자 부모 간에 이렇게 양자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을 텐데, 이게 언론 보도까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윤선아 씨도 약간
입장이 곤란해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 폭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윤순아 씨가 그렇게 뭐 지시했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본인은 연애 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건이 자꾸 불거지게 되니까 오히려 또 사과하는 게 또 굉장히 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 사건의 해결 과정에 있어서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그 단추가 잘못 껴진 첫 번째 이유가 저는 사건에 대응하는 첫 번째 그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사과문을 저도 글을 오래 써왔기 때문에 그런 형식의 글에 대해서 쭉 그냥 되게 드라이한 마음으로 보다 보면 어떤 마음이었을까가 좀 읽혀지더라고요.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약간 사실은 큰일이 아니었어 라고 되게 축소하고 싶어하는 느낌? 그리고 좀 잘못이 있었다고 쳐도 그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느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늘 가해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좋은 반응을 얻을 수가 없는 멘트들이기 때문에 되게 급급했다 혹은 어떻게든 감싸 안으려고 하다 보니 좀 오히려 일을 키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게 부모 입장이니까 이게 자꾸 이제 어떤 부분인지 좀 이해가 가는 게 그 저희도 아이들끼리 싸움이 나면 뭐 엄마 상대방 엄마 뭐 그쪽 애가 우리한테 뭘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 제가 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라고 끊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아이는 아이 입장에서 저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뭐 얘기하다가 뭐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뭐 자기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커진 것 같아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일단 아이한테 하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우리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큰일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그게 왜 큰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그게 큰일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큰일인 거고 윤소라 씨 입장을 들어보면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연예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게 본인의 유명세 때문에 이 사건이나 모든 주변 사람들이 주목받는 것에 대한 어떤 심적인 부담감도 굉장히 있어서 사실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는 빨리 알아보고 이 약간의 뉘앙스라도 좀 다른 게 있다 손치면 어떻게든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좀 억울하게 이렇게 오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아마도 윤소나 씨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좀 세밀하게 설명하고자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마 그런 태도를 취한 것 같은데 사실 당하는 피해자 입장,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또 그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서운할 만한 그런 입장 표면인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옛날의 방식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희 어머님 같았으면 저 끌고 그 피해자 어머님 찾아가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저를 그렇게 아마 기겁했을 거예요. 일부러 더 보라고. 그리고 쟤보다 더 맞아야 된다고 너 인생 그러면서 그쪽에서 사과하잖아요. 괜히. 네, 괜찮다고 뭘 괜찮냐고 더 맞아야 된다고. 폭력을 옛날에 어머니 아버님들은 항상 자식 교육을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저희 때 초등학교 3학년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 뛰어놀고 그냥 아이 같은 그런 순수함이 있었는데 요즘 초등학교 3학년들은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다르죠?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사실 저희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땐 다 코찔찔이여가지고 이렇게 코건 달고 입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코찔찔이셨어요? 그렇죠. 코치집이요. 노란 코로. 비염이 있어. 지금 다 흘렸어요. 근데 요즘 1, 2, 3학년들은 저희 때 1, 2, 3학년들과는 완전히 다르고 이제 예전보다 또 성적으로도 많이 조숙해지는 것이 되게 빨리 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3학년과 요즘 3학년들은 세상을 좀 더 빨리 받아들이는 뭐 미디어 기기라든가 또 그런 육체적인 이유라든가 해서 굉장히 예전에 한 5, 6학년 정도의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말도 잘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요맘때쯤에 학교에서 음란 문자를 받았어요. 남학생한테. 뭐 너랑 뭐 하룻밤 뭐 청소학년 때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 문자를 보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냥 뭐 친구들끼리 좀 다투고 싸우고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은 충분히 들어왔는데 이렇게 3학년의 여학생이 문자에 남학생이 그런 문자를 보낸 거는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이거는 성폭력이랑 다름없다고 생각이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서로 상의를 하다가 그 저희 와이프가 학교에다가 그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통보를 하고 이게 어린 아이가 충동적으로 잘 모르는 아이가 충동적으로 한 문자 같으니 조치를 부탁드리고 저희는 전학을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 일을 크게 만들어지 말아 달라. 저희가 좀 그 전학을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 아는 지인 중에 딸이 약간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한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도 거의 좀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의 수준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고 맞아요. 저도 저는 얘기 그 들었어요. 한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갈취당하는 아이를 한번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 부모도 진짜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책을 산다고 계속 문화상품권을 사달라 그러는데 집에 책이 쌓이지가 않아요. 그게 뭔가 했더니만은 그 게임 아이템 사는데 이렇게 게임 머니로 환전하려고 이렇게 문화상품권을 상납받는 애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당하면서도 오히려 애는 한마디도 안 했던 거예요. 한 1-2년 요즘 그 와이파이 그것도 있잖아요. 한 명 와이파이를 켜놓게 한 다음에 그걸로 다 쓰는 거예요, 반 아이들이. 아니 그리고 또 이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애들이 얘기를 안 해요. 뭐 부모님이 뭐 도와준다고 해도 어차피 그렇게 큰 도움을 주실 수 없을 거야라는 무력감 그런 것들이 이제 폭력 피해자 아이들한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데 저도 뭐 폭력까지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약간 중학교 2학년쯤에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오니까 그 교과서에 무슨 쪽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게 고백 쪽지인가 연애 이렇게 편지인가? 잠시 설렜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는 2학년이니까 사춘기 아니니까 그래서 펴봤더니 약간 너 곽정은 그런 식으로 살면 뭐 앞으로 어릴 때부터 친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뭐 앞으로 좋지 못할 줄 알아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짧은 세 줄이었는데 저는 너무 충격을 먹었죠. 정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협박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SOS를 청했는데 그때는 제가 잘못한 게 없고 어떤 여러 사람 대 저 혼자가 아니라 그냥 이건 한 명의 소행일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엄마한테 얘기하고 또 엄마는 학교에 다시 얘기해서 이제 결국 범인을 찾았는데 제 옆옆 자리에 앉아있던 친구였었거든요. 그냥 범인은 근처에 있군요. 꼴 보기 싫어서 쪽지 남겼었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도 충격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뭘 했길래 이렇게 꼴 보기 싫어? 아니 근데 그건 왕따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근데 왕따 약간 돌림 왕따도 있었어요. 저희 때는. 그렇다면 저는 아마 얘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학생이 만약에 10명이서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친한 모임이 있어요. 그럼 얘가 왕따를 당하다가 얘가 조금 끝난다 싶으면 또 얘를 시키고 그러니까 정말 리듬처럼 근데 우리 때는 사실 뭐 그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그냥 느닷없이 교실에 들어와서 다들 눈 감아. 다들 눈 감아. 누구 괴롭힌 사람 손 들어. 다 눈 감아. 눈 뜨지 마. 다 눈 감아. 다 보고 있고 이렇게. 네, 눈 감아. 누구야? 손 들어봐. 너희들 만약 여기서 사실대로 손 안 들면 단체 기합이야. 그럼 이제 괴롭힌 친구들 하나씩 손을 들어요. 이렇게 하나씩, 한 명씩. 그럼 이제 사실대로 손 든 친구들은 한 번은 봐줘요. 근데 손 안 든 사람들, 누구 교무실로 와. 나. 이름을 굳이 얘기해서 눈 감고 한 다음에 그러면 못 괴롭혀요. 네, 그 선생님한테 허되게 한번 혼나면 미안하다. 에이씨, 이러고 그냥. 옛날 근데 방식이. 요즘은 왜 아니 학교에서 그런 걸 저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두 가지 단계 보니까 뭐 방망이로 때렸다와 그리고 뭐 물기누를 줬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왕따나 학교 폭력의 단계 중에서 좀 높은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전조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때 아마 이쪽 피해자 쪽의 학부모가 제기한 어떤 좀 이거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 대해 가지고 가해자 학부모들이 미온적으로 반응했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미온적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예 이제 이번 단계에서는 좀 심하다 싶으니까 언론으로 바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정황도 있었어요. 아니 어쨌든 이게 학교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렇죠. 그럼 그렇다면 이제 뭐 가해자로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일단 어떻게 학교 측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일단은 아직은 뭐 진상 조사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일단 서울시 교육청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뭐 초동 내용에 이제 나와 있는 거는 보면 일단 전담 기구라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어느 학교나. 네. 그래서 뭐 학폭위 뭐 이런 건데 학교 폭력 진상위원회 이런 걸 뭐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건데 늑장 보고가 있었다. 일단 그 부분. 그러니까 학교에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학교 이 폭력이 발생한 지 일주일 후에 이 피해 학생이 왔는데 그 사이에 보호 조치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이제 22일이나 지난 뒤에야 교육지원청에 이 사건이 보고가 됐다. 이게 굉장히 사건 자체가 벌어지고 나서 바로바로 수습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 겁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학교 교장 선생님과의 녹취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학교를 징계하는 건 교육청이 아니에요. 우리는 법인 이사장님이에요. 교육청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라는 녹취록이 공개돼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교육청 와, 대단하죠. 아니 학교 폭력 사실은 요즘은 예전보다 더더군다나 꽤 심각한 사안인데 지금 얘기로는 그럼 학교에서의 그 대응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 학교가 사실 공공초등학교였으면 약간 다를 텐데 이게 사립초등학교인데 우리가 콩수를 많이 다뤘던 초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다뤘다는 거는 연예인 자녀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립초등학교는 어쨌든 인사권자가 누구냐를 살펴보면 결국 재단 쪽에 이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거죠. 그 교육청에다가 이렇게 관계 좀 살펴야 되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훨씬 이게 보고가 빠르고 이렇게 했을겠지만은 뭐 지금 사립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자 눈치 볼 수밖에 없었죠. 학교 특히 여기는 이제 그 뭐 유명 인사들이잖아요. 뭐 재벌가라든가 유명 연예인의 자녀들이 다니는 그래서 이 학교가 나름대로 학교의 명예라든가 자존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저런 반응을 내는 것도 아마 그런 기저에 깔려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근데 저기 초등학교가 그 명문 집안 자녀들이 좀 다닌다는 학교잖아요. 그럼 그 부모들이 조금 약간의 압력이 좀 행사한 건 아닌가라는 사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저런 걸 보면은 아예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저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교에 그 육성회라는 게 있었어요. 있었죠. 육성회 내고 500원씩 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학교 육성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부모의 자식들은 아무래도 대우가 조금 달랐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봐도 아이를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데리고 나갈 거 아니냐, 더 이상 우리 학교에 다니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남아있는 학생 위주로 보호를 하겠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학교 측에서 늑장 대응도 문제가 있었지만 또 학교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내린 처분이 또 문제가 좀 됐었어요. 뭐 학교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어쨌건 그 이불을 덮고 방망이로 때린 것은 고의성과 그 때린 가해자 학생들의 주장대로 고의성과 의도성이 없었고 물비누를 먹였던 역시 계획된 정황이 안 보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둘이 화해하고 사과해라 라고 권고 정도의 조치만 내려졌고 결국에는 이 피해 학생 역시 아무런 보호 조치도 받지 못했던 거죠. 아니 아이가 저렇게까지 다쳤는데 어떻게 학교 측에서 조치 없음이라고 하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또 피해 학생의 어머니의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 명단에 재벌 총수의 손자 그 학생의 이름은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아이들 진술서에서 그 학생의 이름이 빠져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유명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진실이 감춰지고 또 아이들을 선도해야 하고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통 학교 폭력위원회 하면은 거기 조사할 때 경찰이 입회해야 한다는 거 이게 좀 있는데 이 조사 진상 조사를 할 때 학교 내에서 순수하게 선생님이나 뭐 교장 선생님이나 이 아이는 안에서만 한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 재벌 총수의 손자 이름이 빠졌다는 거는 무언가는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서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지금 안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모든 화살은 윤소나 씨의 그 자녀분에게로 가 있지만 결국에는 더 센 누군가는 아예 존재조차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부터 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짐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들이 걱정돼요. 그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도 본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몰아가는 경우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 앞으로 더 벌어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학교 생활에서도 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을 때도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그 공포가 이 아이한테 계속해서 따라다닐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른들이 처리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떤 분들이 이 학교를 다녔어요? 뭐 어느 정도로 대단한 학교죠? 3대 사립초등학교 하나. 잠깐만요. 이마룡 형님인데. 임태영 씨다. 맞죠? 거의 연예인 대기실 수준 같아요. 그죠? 조금 이제 형편이 조금 어려우면 힘들죠. 재벌들만 입성할 수 있는 무슨 땡땡 클럽이 있대요. 인맥에 생기는 건데 재벌들도 아무 재벌들이나 또 못 들어온대요. 또 이게 급이 좀 있나 봐요. 아마 3대 사립초등학교, 유명 사립초등학교 하나, 굉장히 많이 알려진 학교죠. 이 학교는 이제 자연 친화적인 환경, 남산자락에 있고, 또 예체능이 특목화되어 있는 그런 학교인데, 학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물론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입학할 때 100만 원, 그 다음에 월 50만 원, 그래서 대략 한 6, 700, 7, 800 되죠. 그 외에 이제 다른 비용이 하면 1,000만 원쯤 된다는 건데, 칼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이 2008년에 서울에 왔을 때 이 학교를 보이스카우트 어린이 학생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분들의 자제분들이 많이 다녔는데 먼저 배우 김희애 씨, 김남주, 김승우 부부, 차승원 씨, 안정원 씨, 고최진실 씨, 또 박명수 씨의 자녀가 이 학교를 다니거나 다녔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게 다 하루에 찍힌 거예요? 거의 연예인 대기실 수준 같아요. 그죠? 무슨 드라마 촬영장 대기하고 있는. 그것도 네로라는 연예인들이 다. 뭐 재벌가 자녀들도 더러 이제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정영진 그 신세계 부회장 자녀라던가 뭐 금호 아시아나 그룹 뭐 자녀들 네. 다녔거나 뭐 지금 재학 중이거나 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작년 초인가요? 그 초등학교 운동회 때 거기 정영진 부회장하고 차승원 씨가 이렇게 나란히 찍힌 사진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죠. 네. 저 안에서도 그러면 자녀들끼리는 알겠네요. 알겠죠.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뭐 그렇죠. 이렇게 다 누구 회장님, 누구 뭐 다 알겠네요. 아니 운동회가 이 정도면 뭐 등하굣길에서도 뭐 어떤 장면이 또 연출이 되겠네요. 저기 1층에 수입차 매장 하나를 높아서 그런가 다. 할인. 아, 요즘에 저렇게 차가 안에까지 들어올 수 운동장에 들어오네요. 그런 상황이면 걸어서 등교하는 게 더 튀겠어요. 나 혼자 기특하고. 저 학교는 그럼 주변에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의. 동네가. 그렇죠. 동네가. 완전 중부니까. 산에 있습니다. 우리 때는 진짜 다 걸어서 학교 갈 때 보면 길에 막 애들이 다 깔려 있다가 이렇게 조문 안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난 산 넘어 다녔는데. 정은 씨 말대로 저희 때는 차 타고 오는 친구들한테 집중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기는 걸어오는 친구들한테 오히려 조금 집중이 차 타고 오는 친구들이 교문 앞에서 못 내렸어요. 그쵸. 저 뒤에서 내려서 걸어왔죠. 그렇죠. 창피하다고. 네, 저희 맞아요. 사이에서 괜히 그런 거 친구들 사이에서. 창피하다고. 뭐 어쨌든 옛날 얘기니까 어떻게 못나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옛날 얘기하고 지금 30몇 년 전 얘기. 아니 뭐 우리 옛날 때는 다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네. 80년대. 뭐 2층 집 살면 대단하다 그랬는데. 뭐 때때로는 그럴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니고 기사님들이 모여서 삼삼오오 얘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된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학교랑은 분명히 다른 거죠. 사실 뭐 저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다니니까 사실 뭐 누구의 아들이다 뭐 이런 유명세를 좀 치르지 않고 편하게 좀 다닐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연예인 분들도 이제 아이들을 저 학교에 많이 보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초등학교는 어떻게 해야 입학이 가능한 거예요? 그 사립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 제한이 없어요.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률이 센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전국 단위로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추첨해가지고 뽑는 학교인데 3대1 정도 경쟁률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까 말했던 일반적인 통학 환경에 비교하면 굉장히 안 좋은 통학 환경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선 1,000만 원 정도 수업료 부담할 수 있어야 되고 애를 매일 실어 나를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분들이 3대1로 경쟁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이게 센 학교죠. 그리고 전학 가려고 해도 만약에 사립으로 가려고 해도 공립의 사립으로 가려도 대기를 해야 돼요. 그 누군가가 거기 티오가 빠져야. 대학교야 뭐야. 그 맞아요. 왜냐면 누군가 유학을 가거나 뭐 이런 그래서 저희도 한 1년을 그래서 뭐 기다렸다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코스가 있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우리는 그냥 네.
때 되면 학교 가고 때 되면 졸업하고. 아니 왜냐면 저희 때는 그냥 초등학교는 그냥 네. 바로 집 근처에 있는 학교로 배정받아가지고 그냥 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사립이라는 얘기가 별로 흔치 않았어 그냥. 중학교는 뺑뺑이 돌려갖고 에 가까운 학교 가서 그냥 그때도 물론 사립은 있었지만.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초등학교가 어쨌든 유명 자녀분들이 많이 다닌다는 걸로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 학교를 선호를 하는지 또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 배우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여름에는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영을 커리큘럼에 들어있었고요. 겨울에는 스케이트 수업이 또 있었어요. 저학년 때는 악기 수업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바이올린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하고 4학년부터는 이제 악기를 선택해서 수업을 또 3년간 듣는 그런 수업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입학할 때는 이제 입학금은 좀 비싸죠. 입학금은 뭐 한 500만 원이 든다 싶으시면 학비는 뭐 한 350? 20년 전이요? 조금 이제 형편이 조금 어려우면 힘들죠. 강남에서 많이들 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뭐 연예인 엄마들도 있었고 법조계 있는 엄마들도 있었고 사립학교 특성이 여기저기 학원을 안 보내도 돼요. 그래서 좋은 거죠. 왜냐하면 엄마 손녀 일일이 잡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그쪽으로 픽업을 안 해도 되니까. 왜냐면 학교에서 교육을 다 해요. 자식을 키우는 마음은 엄마들은 다 똑같잖아요. 잘 키우고 싶고 좋은 교육 시키고 싶고. 20년 전에 뭐 350만 원, 500만 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가격이니까. 대학 등록금이 약간 400에서 500 사이 고정. 아니 20년 전 대학 등록금이 그 당시에 300? 아니요, 200 정도였어요. 200 몇십 선이었죠. 200 좀 넘었죠. 대학 등록금보다 더 비쌌네요, 훨씬. 그럼 엄청 비쌌던 거네. 뭐 20년 전에 졸업을 한 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본인은 뭐 여름에 수영, 겨울엔 뭐 스케이트라든지 그 외에 예체능에 관련된 것들은 집중해서 배울 수 있게 네. 모든 시간표에 짜여져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뭐 그런 체제는 잘 돼 있나 보네요. 그렇죠. 가장 그 특징적인 게, 그러니까 이제 뭐 초등학교 의무 교육이고 또 국가에서 다 무료로 다 교육의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들이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 프로그램을 일반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그런 교육을, 그런 커리큘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사립초등학교가 각자 개별적으로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뭐 서로 경쟁도 하겠네요, 그러면. 서대문구에 있는 그 B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5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이렇게 반을 운영을 하면서 원어민 교사를 두고 원어민 영어 교육을 시키고 또 언어 연수 교육 제도를 이제 두고 있다고 그러고요. 또 광진구에 있는 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과학 같은 경우는 한국인 교사 일단 교육을 한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원어민 교사가 영어로 다시 강의하고 또 이뿐이 아니고 미국 실제 교과서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예비 유학 교육 반을 이렇게 운영할 정도니까 또 굳이 해외로 유학을 보내지 않아도 여기 사립초등학교에서 충분히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강북에 있는 D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 다녀서 좀 유명해진 학교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 절반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한다고.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조금 욕심이 날 것 같긴 해요. 아니 뭐 어차피 국립학교를 다녀도 학원은 종류별로 다 보내는 요즘 마당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공립을 다니면서 또 사교육을 막 시키는 돈을 따지면 사실 그 돈을 투자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몰라서 못 보내는 경우도 있는 게 사립이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예체능을 시키려면 아무래도 학교에서 일반 공립에서는 그 수업을 다 치르고 나서 다음 또 그 수업을 받으려면 본인이 또 학원까지 가고 이래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네, 학원이었어. 그 사립초등학교는 예체능이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갔다 와서 또 학원 보내고 뭐하고 하면 돈이 너무 드니까 이게 그 어떤 루트를 설정할지는 엄마, 부모님이 선택을 하는 일이지만 사실 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좋은 환경에서 그런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있는 거죠. 사립초등학교라고 하면 아무래도 영재교육 코스라는 것을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영재 교육 코스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제나 사람들이 이제 지름길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그 지름길로 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어쨌든 지름길로 제시되는 것이 사립초등학교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뭐 명문중학교,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특목고,
명문차 사고 이런 곳을 간 다음에 유명 대학을 나와서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오는 코스 요 정도로 이제 선망하는 이제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한 코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 그 코스를 보면요. 사립초등학교에 나와서 국내 명문대를 거쳐서 해외 MBA를 다닌 후에 20, 30대 때는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제 사립 유치원에서부터 인맥이 시작된다. 아니 더 나아가기도 하죠. 뭐 조리원 동기라고 할 정도로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인맥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뿌리 박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약간은 기우일 것 같기도 한 게 저희 윗세대를 본다 하더라도 이제 윗세대 보면 나이 50, 60 되신 분들 본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인맥 이야기하면서 너 어느 초등학교 나왔니는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 맞아. 그게 어떤 사회에서 어떤 인맥으로 동작하는 건 굉장히 드물고 고등학교 때 그때는 왜냐면 좀 서열화가 돼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아니 초등학교의 인맥 관리가 나중에 대기업 계열사에 입사하는 거에 도움이 될지 그건 좀 의문이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아니죠. 정보 공유죠. 그래야 그러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입시철 이렇게 들어가는 철이 딱 되면은 엄마들 그 사이트 중에 지인 추천에 의해서 들어가는 학교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자기 이제 알려달라든가 해달라든가 이런 경우에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워낙 뭐 사실 인맥이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환경이고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대학 인맥 정도, 고등학교 인맥 정도였다면 이게 조바심이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부터 시작한 그 쭉 코스, 어느 학교를 같이 다녔어가 아니라 그냥 그 코스 자체가 이제 황금 인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명문대 동문이다 뭐 이런 배경 자체가 나중엔 비즈니스로 뭐 연결되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분명히 없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기로 또 하나의 뭐 그런 그들만의 리그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거 볼 때마다 드는 느낌이 뭐냐면요. 이게 좋은 학교라고 솔직히 불려지고 그들만 리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첫째, 교통이 불편해야 돼요. 애들 통학시키는데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학교이죠. 거기다가 입학금이랑 수업료도 비싸요. 거기다 분명히 여기 지금 아까 우리 얘기 안 했지만은 뭐 어학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부차적으로 달리려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들만 갈 수 있는 곳인 거고 그러니까 아까 경쟁이 3대1 시기나라고 했지만은 3대1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딱 그 정도의 사람들을 위한 학교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 가격이 산정되는 게 정말로 그만한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콘텐츠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가격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그 가격 정도는 받아야 그 가격을 낼 수 없는 사람이 배제되기 때문에 그런 높은 가격이 형성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그들만이 가능한 어떤 프로그램이 학교 안에 있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가격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근데 이게 돈이 많아서 다니는 분도 계시지만 돈이 많지 않고 그냥 보편적으로 사는 보통 집안들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그렇겠죠. 그렇게 선입견을 생각했더니 아니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게 결국은 평균의 문제인데 보통 공립학교 들어갔을 때 그냥 그 교육에 들이는 비용보다는 훨씬 센 비용이 들어가니까 뭐 1,000만 원이 10,000원 쓰는 느낌으로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1,000만 원 너무 하늘 같은 돈일 수도 있잖아요. 1년 학비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자식의 평균 차이가 되게 좀 자식의 사랑에 그 힘입어 그냥 부모님의 선택인 거죠. 이게 돈을 더 써서 내가 조금 생활이 좀 그래도 사랑이라고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드는 느낌이 뭐냐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서 뭐 악기를 할 수 있을까 좋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커서 악기 하려면 몇 명 있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 클래스를 맞추기 위한 그런 약간 요식행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약간. 분명히 생각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너무나 이 기술이 뒷받침된 이 시대에는 창의력과 어떤 창조의 어떤 그 아이디어가 세상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세상인데 꿈을 펼치기엔 너무 작은 세상에서 또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집으로 가고. 그러게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주소지가 잘못돼가지고 집안 환경이 안 좋아서 초등학교 때 버스비 내고 버스 타고 30분을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 참 많은 세상을 봤어요. 어린 나이에. 맞아. 계속 정말 참 우리 버스 안에 타신 분들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막 바깥 세상도 보고 그거를 초등학교 때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많은 세상을 보면서 직접 은행 가서 통장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100원도 저금하고 50원도 저금해보고 막 그러니까 그때 막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렇게 그냥 오히려 좋지 않은 환경에서 내가 겪었던 경험이 사실은 더
그냥 지금 생각하면 더 나를 더 크게 만들고 생각을 넓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 그냥 지금 잘 되셔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그렇게 추억하실 수 있는 거지. 비슷하게 살았는데 지금 되게 힘든 분들도 많을걸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사실 몇만 명, 그러니까 몇 자리 놔두고 다 같이 공무원 시험 보는 사회인 걸 보면 위험 부담을 하고 싶지 않은 사회이고 남들과 비슷하게 살지라도 위험한 데 빠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려서 지금 20, 30대 많이 힘들죠. 지금 20, 30대에게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냥 내가 어렸을 때 환경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그때 이 어떤 이런 뭐 명문 뭐 사립 초등학교를 다니고 뭐 이랬던 친구들이 뭐 지금 나이에서는 훨씬 저보다 더 뭐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더 잘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 시스템이 아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 걸 부모님이 더 현실에 좀 이걸 받아들이고 지금 상황이 아 이렇구나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알고 가야지 누구 엄마는 어떻게 됐대 야 그 집이 이렇게 됐대 우리도 이렇게 가야 돼 그런 삶 속에 자기 아이들을 맡기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인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엄마들이 이제 자식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사실 엄마도 좀 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안 하면 자기 자식이 좀 뒤처질까 봐 걱정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제 저희 또래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한 부모가 만약에 이런 사립 초등학교를 다니면 그 얼마나 중요하고 뭐 이런 걸 어필을 해요. 그래서 왜 안 보내냐, 엄마가 왜 이런 데라 신경 안 쓰냐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제 볼 때는 별 필요성을 못 느껴서 나는 그냥 공립학교 보냈는데 아니 왜 공립학교를 보내냐고 사립학교 보내서 이렇게 좋게 한다. 이거는 그냥 엄마의 욕심인 것 같아요. 엄마의 욕심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간 거지 아이가 저는 사립학교 가서 이런 커리큘럼을 배우고 싶어 이래서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린 학생이 내가 그 학교를 어떻게 알아요? 그 학교가 무슨 정보가 있는지 엄마의 힘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이 아니죠. 그거는 부모 자식 가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엄마의 욕심이 아니라 부모들은 다 아니 그게 아니라 교육은 어디서 받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 상관이 없는데 남한테 권할 때 사립학교 가면은 훨씬 이런 게 좋고 이런 거 하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본인의 자식을 본인이 경찰로 입회시킬 거예요. 왜 흥미진진한데 왜 말려요? 아니 마요 좀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누군가 개입해서 또 두 분의 아니 왜냐면 사립학교로 보내고 안 보내고의 차이는 사실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옛날에 수학 시간에 미분 적분 풀었지만 실제로 지금 이 나이 와서 하는 건 계산기 두들기며 몇 프로 DC 했을 때 계산만 잘해도 인생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더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수학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그 학교를 보내가지고 그런 커리큘럼에 애를 막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내가 이 정도를 버니까 내 아이도 이에 맞는 걸 해줘야 되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또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강한 것도 있어요, 부모가.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이런 입장이라면 이런 영지교육 코스에 보내실 의향이 좀 있으신가요? 저도 옆에 사립초등학교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어릴 때 많이 부러워했던 게 이제 걔는 교복 입고 다니고 귀엽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 때문에 유니폼이 있으니까 하여튼간 뭔가 특이해 보이고 했던 건 있었는데 그거 외에는 학교에서 크게 뭐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초등학교 과정에서 저렇게 거액의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의 어떤 생각보다는 부모님들의 생각이 조금 더 앞서서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살아온 길이 계속 공립만 밟아와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영어 유치원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게 나중에 진짜 애들 영어에 도움이 될까라는 것도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요. 왜냐면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게 영어를 잘하려면 우선 한국어를 잘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우선 사고가 깊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영어도 잘할 수 있는 건데 그 중간에 약간 끼인 애들을 요즘 이제 영어 유치원 세대에 있는 애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중고등학생을 된 애들 보면은 정체성 혼란 겪는 애들 좀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꼭 그런 게 한 방식이 우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제 잘하는 애들 모아놓으면 서로 경쟁심이 생겨서 잘하는 애 쫓아가서 우리 아이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엄마의 강력한 권유에 못 이겨서 억지로 외고를 이제 갔거든요. 사실 입학했을 때는 너무 좋았던 게 엄마가 생각하는 것만큼
너만큼 잘하는 애들 사이에 가면 너도 더 잘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앞머리보다 갔더니 속보기 꼴찌라는 걸 50명 중에 막 48등하고 이러니까 더 힘들어져서 오히려 사실 그러니까 차별화된 교육을 위해서 선긋기를 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지만 과연 그 커리큘럼의 의미보다는 약간 그들끼리 모아놔서 약간 섞이지 않게 우리만 좀 차별화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 의미가 우리나라에서 사립이 가지는 조금 더 큰 의미가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확실히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저도 이제 그 모여있는 집단의 과학고 안에 있다 보면요. 내 진로를 그쪽으로 조금씩 맞춰가겠어요. 이 안에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과학고생들이 가서 겪는 게 아 그래 우리 공부 잘하면 의대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몰려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 부모들이 집에서 맨날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는 그 경우가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이거 한 다음에 나중에 고등학교 어디 가가지고 대학 잘 나온 다음에 유학 갔다 와라. 그게 내 길처럼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요. 거기에 애들이 따라가게 돼요. 어느 정도. 이건희 회장의 그 명언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들과 함께 어울려라.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런 거의 맥락이 없다고는 볼 수 없네요. 근데 저 말이 맞는 게 저도 제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만약에 공부를 제일 못했어요. 그럼 잘하려고 되게 노력했거든요. 친구들 때문에. 근데 친구들 사이에 제가 제일 잘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그냥 머물고 말더라고요. 나중에 중학교 돼 보니까 아 그게 그냥 보통 실력이었구나. 나 혼자 그냥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있었구나. 근데 그런 게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그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좀 하다 보면 그럼 그 안에 우리 학생들은 어쨌든 누구는 쟤는 누구다? 쟤는 누구다? 라고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사람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친구들끼리는.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의 어떤 그 뭐 아이들끼리의 인맥이라든지 그 인맥 사이에서 오게 되는 약간의 뭐 난 좀 괴리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있어요. 있겠죠. 예. 당연히 있죠. 굉장히 저는 그 고등학교 갔을 때 저만 사실 조금 잘 살지 못하는 동네에서 몇 명 안 온 케이스였고 대부분은 이제 목동에 좀 부잣집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였는데 그 중에는 또 이제 뭐 법조계, 뭐 방송계 되게 유명하신 그 아나운서 따님 딸도 있었고 뭐 이렇다 보니까 돈 씀씀이나 뭐 도시락이 배달돼 올 때나 반찬부터 시작해서 뭐 워낙 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옷이나 뭐 가방이나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딸이래, 누구 아들이래, 쟨 뭐 입었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약간 고등학생이긴 했지만 그런 거 많이 비교할 때이긴 했지만 되게 약간 다르구나, 다른 집에서 사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었어요. 저희 아이가 공립초등학교를 다니다 사립으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아빠 장난 아니에요. 애들 차 타고 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야, 우리도 뭐 그렇게 이상하게 사는 거 아닌데 그때 아니 근데 그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주눅 들지 마. 우리가 뭐가 어때서 이제 그런 농담 삼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빗대어 보면 분명히 안에서도 그런 약간 서열이 좀 나눠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애들 들죠. 차 엄청 차 엄청 따져요. 레벨 다 알고 막 무슨 클래스 뭐 이런 거 다 알고 가격도 알고 차보다 이 차가 더 비싼 걸 다 알고 요즘 그리고 저보다 더 잘 언니한테 그 얘기도 들었어요. 너 몇 동 살아요? 103동. 너 몇 동 살아? 105동. 우리 집보다 좁네. 이런 것도 다 알고요. 아니, 이제 그거 말고 아예 뭐 임대 아파트다 이런 거 철저하게 이제 애들이 알더라고요. 반대로 뭐 윤순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가 연예인이잖아요. 아이를 그냥 일반 학교에 보냈을 때 좀 불편함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이가 야 너네 엄마 누구 연예인이면은 뭐 하여간 뭐 뜻하지 않게 계속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고 뭐 좀 부탁하고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 입장에선 이 학교 가면 그런 건 안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보통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 주변에 아이 있는 연예인 그 친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학교 보낼 때 어떻게 했더니 누구 선배, 그러니까 누구 연예인 언니가 거기 학교 보낸대. 거기가 그래도 연예인 자식들 보내기 제일 편하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겠네요. 그냥 많죠. 그런 불편함이 없는 학교다 네. 보니까 맞아요. 아이가 그런 스트레스 안 받고 뭐 갈 수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해서 글로 보내는 경우도 많겠네요. 근데 이 학교 안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애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너네 엄마 아빠 뭐 하죠? 아니, 우리 애가 자기네 엄마 아빠들끼리 차별을 또 두고
뭐 연예인 누구다, 우리 엄마보다 못 나가는 사람이네 이런 것도 있고, 너네 아빠 뭐 너 어디 아파트 살아?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연예인이 한동안 이렇게 활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니네 엄마 왜 TV 안 나와? 이런 경우도 있고. 제 생각은 아무리 초등학교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아빠가 뭐고 우리 엄마가 누구고 이러면 그 안에서도 약간 계급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파워게임에서 아이들의 파워게임에서 조금 발언권이 세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거기서 밀리는 친구들은 약간 어떤 조그만한 뭐 허점을 보였을 때 왕따 당하기도 쉽고 그 왕따에서 벗어나기도 참 힘든 나머지 뭐 힘센 친구가 그냥 몰자라고 생각을 하면 다 따라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의 경제력이랑 학교 폭력에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안타깝게도 여러 곳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이번에 이게 이슈가 된 것은 그 가해 학생 중에 2명이, 한 명은 연예인의 자녀고 한 명은 본인 집 자녀다, 이렇게 재벌집 자녀다 이래가지고 그 두 가지가 겹쳐져가지고 뭐 있는 자가 약자에게 하는 이런 전형처럼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윤선아 씨는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겠죠. 어느 정도는. 사실 근데 서열 때문에 다툼을 날 거라는 생각은 조금 저는 좀 반대적인 이유는 저희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거기 안에서 그러면 야 거기에 누구 다니는지 궁금하니까 물어봐서 연예인 누구 다니고 누구도 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긴 하더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아이들끼리 싸움이 뭐 이렇게 너네 아빠 뭐 니네 엄마 뭐 이런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는 보게 됐어요. 그렇게 더 조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폭력보다는요, 학교 안에 딱 보면은요, 이렇게 서열보다는 그룹 싸움이라고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의 주축으로 이런 모임이 있고 누구 하나를 주축으로 이런 모임이 있으면 약간의 감정 싸움이나 이런 게 다툼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건 굳이 이 사립학교만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학교에서도 조금씩 있어요. 부모님들 이렇게 모임에 보면 아마 여기서도 분명히 누군가를 중심으로 이런 그룹 저런 그룹이 약간의 미묘한 감정 싸움이나 뭐 이런 게 아무래도 대우적인 면에서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처음엔 그룹 대 그룹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진척이 되다 보면 좀 더 힘센 쪽으로 약한 쪽에 있던 친구들이 좀 옮아가고 뭐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면 결국 혼자 남고 1대 다의 싸움이 되면 그건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학교 폭력이고 왕따라고 부르는 거죠. 아니 근데 아무리 상상을 해도 초등학생 3학년 아이들이 그쵸. 진짜 어떤 자기의 어떤 위치, 자기의 어떤 재산 형성, 또 어떤 집안의 내력 이런 걸 놓고 이건 상상하기도 힘들고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고. 그럴 그냥 것 같아요. 출발 시작은 뭐 소소하게 장난 겸 괴롭힘 겸 이렇게 소소하게 출발을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서도 누군가가 야 입을 덮어 이런 주도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애들은 그 말 늘 따르는 애들은 주도하는 애 시키는 대로 따르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디안밥 하다가 한 명 걸리면 끌어와서 엎드리게 한 다음에 무작위로 와서 막 등 때리고 도망가는데 꼭 이렇게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팔로 뛰는 사람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거기서 빈정을 장난.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장난이라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강도가 세지고 이게 폭력이 된다라고 아직 인지를 못하는 거죠. 하승원 씨, 아들 대마초 혐의와 성폭행 혐의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중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맞섰던 김경지 씨인데요. 한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아들이 폭행을 당했다, 피해자인 양 활동을 한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고 그 결과 서열 다툼을 하다 생긴 일이든 아니든 학교 측의 대응이나 윤선아 씨의 대응에 대해서 좀 미흡함이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윤선아 씨도 그렇겠지만 사실 연예인 부모로 산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어떠세요, 김가연 씨? 이게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구설에 오른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영향이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조심스러움 하는 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사실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제가 어떤 발언을 하고 얘기를 하고 했을 때
인터넷 댓글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봤을 때 정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되게 못되고 나쁜 사람인가만 생각할까 봐 어쩔 때는 걱정은 되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을 뭐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서 누군가를 맨날 칭찬만 하고 좋아요, 오르기만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열심히 활동을 하면 뭐 남한테 욕먹을 일은 없겠다 싶어서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죠. 근데 그런 걸 더 되게 딸의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의 저런 그 솔직한 모습. 엄마가 욕을 다 먹어주니까 혼자. 사실 뭐 저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이렇게 감수해야 되는 직업들이잖아요. 연예인 관련된 직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만 잘못하면 되게 크게 잘못한 것 같고 조금만 잘하면 되게 크게 잘한 것 같은 이 과장된 이 포장들이 사실 이렇게 이런 직업군들을 억누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평정심 그리고 이렇게 안정수위를 지키면서 이 활동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켜보다 보니까 연예인들 많은 수많은 옆에 연예인들도 그렇고요. 사실 뭐 부모의 고충도 있지만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인의 자녀로 산다는 것도 나름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뭐. 예, 이 경우 윤선아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아이가. 그래서 아직 자기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뭐 대기업 뭐 누구라던가 아니면 유명 배우의 누구라든가 이러면 자신한테 쏠림 현상이 오면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딸한테 얘기하는 게 네가 밖에 나가서 뭔가를 잘못했을 경우에 뭐 엄마가 김가연인데 엄마하고 상반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이제 욕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하나 하는 행동이 엄마한테도 온다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행동을 조심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행동을 조심하고 뭐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어쨌든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연예인 윤소나 씨의 좀 고충이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또 윤소나 씨가 SNS에 올린 또 사진 때문에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네요. 이 사건이 보도될 당시에 윤소나 씨의 SNS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 본인의 셀프 카메라 사진이었고 내용은 오늘도 좋은 하루라는 글귀였어요. 이 사진과 글이 올라온 날이 바로 보도가 된 날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기사가 될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은 아니었을까. 보통 오늘도 좋은 하루는 아침 일찍 올리는 그러니까. 셀카. 전혀 몰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마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논란이 되자 SNS 계정 자체를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윤소나 씨를 드라마에서 퇴출시키라는 뭐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윤선아 씨는 지금 최고의 한방이라는 드라마에 출연 중이죠. 근데 이제 이 논란이 생기면서 뭐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하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미정. 뭐 결정은 지금 아직 결정 나지 않았는데 제작진, 드라마 제작진도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린아이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일단은 드라마에만 전념을 하고 추이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방송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늘 따라오는 하차 청원운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청원운동 같은 거는 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보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여론몰이식으로 일단 어떤 자초지종이 전혀 밝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금 시간을 조금 두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여론에 밀려가지고 무작정 내리면 또 다른 피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역지사지 해보면 되는 게요. 연예인은 이게 활동하기 밥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만약에 이렇게 했던 일로 인해가지고 밥벌이를 포기해야 되는 게 만약에 원칙이라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 직장인들이 회사 다니다가 아들이 이런 일에 연루되면은 회사를 그만둬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동네에서 자영업자 하시는 분이 이런 일로 자녀가 휘말리면은 동네 치킨집 문 닫아야 되느냐?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다른 거는 우리 모든 대중들이 그분들을 다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공공성 저희는 유명하기 때문에 치러야 되는 유명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사실 윤소나 씨를 방송에서 보게 된 이 계기가 뭐 아들을 잘 키워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연좌제가 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게 잘못된 게 이제까지의 전해 사건들은 아까 말대로 본인이 뭘 잘못했을 때
청원 운동이라서 하차를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타격을 주는 건 이거구나라고 생각해서 대중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거는 사실 청원 운동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1000만 명이 서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청원 사이트를 가보면 정말 별의별 청원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지 이게 대중의 전체 생각인 것도 아니고 그걸 판단하는 거는 정말로 방송국인 거죠. 네. 저는 이 청원이라는 것도 물론 이번 케이스는 조금 특별하긴 하지만 하차 청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사화되는 경우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10만 명이 윤소나 나오는 드라마 안 보겠다. 하차해라. 10만 명이 뭘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투표를 해서 하면 방송국에서는 한번 고려해봐야 되겠다 하는 건데 예를 들어 그냥 아까 말한 여론몰이로 자꾸 하차라는 얘기가 나오네. 이걸로 만약에 배우의 그 생계를 하지 말아라. 끊어버리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연예부 기자들이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사실은 이제 윤선아 씨에 대한 이슈가 떠올 때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자극적인 청원이 있고 이러면은 뭐 자극적이는 않지만 이번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자살 청원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해라? 크게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그런 자극적인 소재가 뭐 가끔은 쓰여질 때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여과할 수 있는 장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안의 가치, 그 사안이 가지는 중요성, 진짜 공정 뭐 어떤 룰을 정말로 어겼는지 그런 가치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10만 명 이상이 뭐 하면 그렇고 10만 명 이하가 하면 그렇고 그런 숫자로 나누기 시작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연예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나오는 게 보기 싫으면 채널을 돌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차 청원이라는 걸 할 때마다 다 이걸 다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저부터 나가야 되고 김가연 씨 나가야 되고 김우리 씨 나가야 되고 저는 있으면 안 될까요? 앞에 이제 기자분 이렇게 계시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불만인 것도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안 그러시는 경우가 더 많지만 이런 논란이 생겼을 경우에 일부 그 의견들이 뭐 하차를 해라부터 별 안 좋은 소리가 있으면 그걸 꼭 기사화를 시켜서 대다수의 의견이 그냥 포장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부터 같이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죠. 여론몰이.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대. 그럼 나도 같이 던져도 별 문제가 없겠지라고 하다 보니까 일이 점점 커지는 거죠. 지금 저희가 게이트키핑을 하는 게 아니고 포털이 저희 기사를 뽑아서 그걸 전면에 내세운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걸 제대로 파악하는 포털에 메인에 뽑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정화작용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기사를 올려놓을 뿐이지만 그거를 뽑아놓는 건 또. 그거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방송에서 어떤 팩트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독서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쁘다는 식으로 몰아가게 되면 나쁜 거야.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인성이 쓰레기니까 이렇게 가는 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저희 방송에서 나와서 입 딱 다물고 옛날 시대처럼 무조건 칭찬해야 되고 좋아요 보기 좋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한 범죄, 뭐 음주운전을 했다, 뭐 누구를 폭행을 했다, 이거는 CCTV가 빨리 가려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일단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마녀 사냥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그 뒤에는 CCTV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미 또 다른 2차 가해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항변을 한다고 해도 뭐 다시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이게 확실하게 어느 사실이 진짜 진실이고 사실이다라는 거는 결론 난 건 없잖아요. 일단 그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방침이라고 밝혀졌죠.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 장학반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학교 폭력이 축소됐거나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치한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해명에도 불구하고 거짓말과 셀카 의혹까지 비난 여론 때문에 윤선아 씨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했겠어요. 결국 윤선아 씨는 다시 한번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거기에는 이제는 다친 아이와 그 가족 그리고 학교와 여러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변명으로 일관돼버린 제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 앞으로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쉽죠. 이게 첫 번째 사과문이었더라면 좀 더 사그라질 수 있었던 일들이었을 텐데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연예인들이 어떤 논란에 닥쳤을 때 그 사과에 대해서 시점, 그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시점이라는 게요. 계속 이제 뭔가 골든 타임은 있겠죠. 어느 순간을 넘기면 더 이상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이 시점 얘기가 나오는 건 무조건 그 사과문이 뭐 정말로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진정성이 없을 때 나오는 얘기지. 아무리 빨리 하거나 늦게 했더라도 그 정말 사과문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시점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엔 시점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도 항상 이제 올바르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거나 진정성이 없을 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시점보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닐까요? 일단 변명 없이 사과를 했느냐. 그리고 사과에 대한 육하원칙이 좀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내가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어떻게 잘못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사과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자기 변호를 조금 하다 보면 그게 하지 않으니만 못한 사과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번 시선 때문에 예전과 같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뭐 저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 어떤 태도를 해야 될까요, 윤선아 씨가? 대중에게 사과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절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피해를 받은 그 아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가해자로 지목된 그 자녀들이 진심으로 다 이게 얼마나 크게 잘못된 일인지를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또 대중들도 그런 모습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어떤 교육과 관련된 병폐, 또 어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위선들, 그런 게 다 응축돼서 일어난 하나의 지표 같은 사건이기도 한 것 같아요. 되게 그들만의 리그였고, 또 나라의 힘도 통하지 않는 어떤 사립이라는 그들만의 폐쇄성, 또 어른들끼리 뭐 이런 것들, 또 아이들이 또 폭력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참 하나의 사건이지만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의미가 그런 좀 큰 사건이 돼버렸죠. 근데요,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약간 그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두 스타가 있을 때 대중이 원래 갖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조금 그 양상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미운 그런 스타가 있는가 하면 이제 대중이 그래도 너는 지금까지 이미지가 좋고 앞으로도 잘할 거니까 넌 아까운 사람이니까 라는 그런 인식이 뭐 서로 합의한 적은 없지만 합의한 것처럼 그렇게 상태가 흘러가는 스타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솔직히 그러니까 만약에 유재석 씨나 싸이씨처럼 정말 전국민적인 스타가 약간 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같은 사과문이라도 더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중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죠. 어떤 논란에 어떤 사실 좋은 대응과 좋은 예가 좀 있죠. 예전에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제 차승원 씨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 아들 사건 때 똑같이 뭐 자식 사건인데 대마초 혐의와 성폭행 혐의는 사실 죄질로 봐도 상당히 심각한 사건인데 대중들이 더 이상 이 사건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이게 기억에 남는 게 차승원 씨 아들이 대마초 혐의로 기소가 됐던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대응, 심경을 밝혔을 때 차승원 씨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훌륭하지 못한 아버지로서 먼저 가슴 깊이 사죄드린다. 아버지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며 머리 숙여 사과를 한다라는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 별명하고 싶었겠죠. 내 아들은 착한데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대마초를 갖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건 아버지로서 사과를 정말 진정성 있게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 차승원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어떤 그런 가정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더더욱 대중이 받아들이기에는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차준마라는 별명 앞에 자식바보라는 또 수식어가 붙어갖고 자식바보 차준마. 멋있죠. 그리고 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뭐 정치하시는 장제현 의원님, 이 장제현 의원도 아들 논란 때문에 결국 당직을 내려놨었죠. 장제원 의원 아들이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좀 화제가 됐었죠. 근데 이후에 과거 SNS에서 성매매 의혹과 함께 인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장제원 의원은 당시에 바른정당의 대변인으로 활동 중이었는데 이 대변인직을 사퇴하기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사과가 좀 빨리빨리 잘 이루어졌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게 논란이 일어난 지 하루 만에 SNS를 통해서 빠르게 사과를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수신제가를 하지 못한 저를 반성하겠다라면서 모든 잘못은 아버지의 탓이다라고 사과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논란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당 대변인직에서 물러났죠. 네, 이렇게 사과를 한 스타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맞섰던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과를 한 스타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맞섰던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전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인 김병지 씨인데요. 맞습니다. 그 김병지 씨도 아들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이었어요? 네, 지난 2015년에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어떤 한 학생의 어머니의 글이었는데요. 자신의 아들이 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폭행을 당해서 상처를 입어서 진단서까지 끊었고 심지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가해 학생의 부모는 가해자가 아니라 마치 피해자인 양 활동을 한다라는 억울한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가해 학생이 바로 김병지 선수의 이제 아들이었다 이렇게 밝혀지는 바람에 굉장히 놀란 확산입니다. 저건 더 큰 사안 아니야? 그러니까 내용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에요.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지금 윤소나 씨 아들 사건처럼 더 큰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인데 그럼 이것 또한 그 학교에서 무마를 시킨 내용인가요? 뭐 그 당시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열렸고 그 결과 반교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이제 김병재 아들과 다른 반인 엄마들이 충격을 받아 대응책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밝혔고 또 이 와중에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어머니 쪽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정말 글 5번이나 올리면서 계속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 만약에 그 피해자의 엄마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김병지 씨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했겠어요? 일단 자신의 아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쌍방폭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신의 아내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데 오히려 아내가 몇 차례 메시지를 보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이 다른 피해 학생들이 여럿이 있다라고 이제 상대방이 주장을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다른 피해 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상황이네요. 누구의 말이 진실입니까? 김병지 씨 가족들이 보기에는 이 의심이 가는 정황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먼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엄마의 행동이 수상하다라는 의심이었는데 혈압이 올라서 잠도 못 잔다고 하더니 비슷한 시기에 다른 온라인 카페에서는 동남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나 봐요. 또 항공사 마일리지를 묻는 등 좀 앞선 그 주장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여서 많이 의심이 갔다고 합니다. 아니 그거 있잖아요. 내 자식이 당해서 막 눈을 감아도 울분이 나고 막 그래야 되는 게 엄마의 입장인데 놀러 갈 거를 한다는 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이성적인 상황이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거 같아요. 이거는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이를 좀 바람쥐게 해주려고 힐링을 하고자 여행 가려고 머리를, 계획 세울 수도 있잖아요. 시키고자 그러니까 할 수도 약간 이런 불행을 당하면 24시간 울고 있어야 돼. 이거는 조금 아닐 수 있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공개적인 카페에서 다른 이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세우진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얘기도 같이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는 대놓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저희가 좀 전에 사진도 봤지만 만약에 김가연 씨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저는 약간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조금 더 차분해지는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약간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가거나 이러진 않고 항상 그 제3자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자적인 사람을 대동을 해서 그러니까 두 사람만 대화를 했을 때는 누가 어떻게든지 각자의 쌍방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근데 뭐 학교 측의 관계자라든가 뭐 선생님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대동해서 만나서 이렇게 증거를 남길 수 있어야지 서로 간에 그냥 쌍방의 그냥 주장만 하게 되면 해결이 안 나니까 오히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어떤 논란이나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항상 저는 놓지 않는 버릇이 좀 약간 있어요. 기자스럽네요. 그런가요? 조금 전에 김가연 씨가 얘기를 정말 했는데 꼭 김병지 씨가 김가연 씨 말하고
똑같은 그런 대응을 한 것 같아요. 마치 김병지 씨가 이제 일단 일방 폭행 부분에 대해서 그 아들과 피해자가 싸웠을 때 당시에 목격했던 학생을 이제 수배해가지고 녹취를 받습니다. 녹취를 받았더니 쌍방 폭행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 학생이 김병지 씨 자신의 아들을 먼저 때렸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김병지 씨 아들을 피해자 학생이 깔고 위에서 때렸다. 이런 녹취 내용도 들어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해서 김병지 씨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부모하고 또 담임선생 상대로 5천만 원 소송을 걸게 됩니다. 사실은 사건이 일어난 2달가량 후에 기자회견을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늦게 했죠? 일단 김병지 씨라고 하면 저희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다 알잖아요. 뭐 그렇다 보니까 그런 자신의 위치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좀 참았다고 해요. 그러면 침묵을 하고 있으면 진실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낳았고 결국은 마치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서 바로 잡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이제부터는 진실과 상식을 알리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인이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 될까 봐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병지 씨의 대응 방식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왜? 저도 네.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뭐 유명 스포츠 스타고 김병지 씨가 또 뭐 연예인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은 어떤 다툼에 휘말리면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무조건. 김병지 씨 같은 경우 유명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심스러웠을 거고 맞아요. 막 그래서 어떤 아빠라도 만약에 자녀가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하고 해결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지나치게 잘못됐다 그러면 나서서 진위를 가려줘야 되겠죠. 이보다 더 좋은 대응 방식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쌍방폭행이 팩트라면 먼저 괜히 사과를 하면 다 뒤집어 쓰는 게 되는데 이건 내 아이를 위해서도 상대편 아이를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없고 사실 그래서 생각해보건대 약간 유명인이라는 것의 위치가 아까 윤선아 씨 사건에서는 유명인 및 재벌가 자제 뭐 이렇게 해서 약간 강자가 되는데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뭔가 더 쉬워질 때는 오히려 유명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는 것이 약자가 되어버리는 아주 되게 묘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 돈 있는 집 자식 뭐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어떤 때는 오히려 알려지지 않은 게 훨씬 파워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제 주변에 있는 동료 연예인들이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억울한 상황인데 상대가 기자 부르겠다, 뭐 연예인이면 다냐,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변명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쫄죠. 그냥 무조건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뭐 나의 억울한 입장이고 뭐고를 다 머리 아프고 이게 더 커질 거를 미리 걱정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해결해버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하고 정리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김병지 씨는 알리지 않은 대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뛰셨겠죠. 정말 그래서 여기저기 늦었던 것 같아요. 뛰어다니면서. 서로가. 만약에 김병지 씨 경우처럼 내 아이가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몰리게 됐다. 어떻게 대응하셨을 것 같으세요? 사실 뭐 자식의 잘못은 무조건 부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고개 숙여 할 수 있지만 또 자식의 그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주고 싶은 것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도 해결해주고 싶은 게 부모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증인들도 옆에 있고 상황을 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김병지 씨의 행동이 뭐 저도 만약에 이랬다면 대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먼저 아이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고 아이를 통해서 진실을 얻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A4 용지 5장 주고 계속 써봐라. 있었던 일을 한번 그대로 써봐. 그리고 한 시간 있다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써봐. 아이들 정도면 2-3번 시키면 거기서 거짓말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직 아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직 왜냐면 아직 자녀분이 없어요. 왜냐면 난 아이가 없으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나를 가장 믿어주는 사람이 엄마예요.
근데 진실을 얘기했는데도 엄마가 의심을 하게 되면 아이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진짜 이 애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자기 덜 혼나기 위해서 조금 더 돌려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어릴 때 아니, 솔직히 이거예요. 엄마가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그러면 내가 안 하고 제가 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니까 못하시오. 김가연 씨, 너 했어 안 했어? 이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않나. 저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하는 말을 믿어주고 싶은 마음이 최우선적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이가 어느 정도 이만큼이라도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면 이게 복잡하죠. 그때부터는 마음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윽박지르기 전에 이럴 수 있어. 네가 만약에 어떤 실수를 했다면 그럴 수 있어. 네가 누굴 때렸다면 때릴 수도 있어. 한 거짓말은 하면 안 돼. 아빠한테 얘기해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아이로부터는 진실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진실을 들어야 바로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고. 빨리 결혼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요, 김병지 씨가 은퇴를 발표해서 또 한 번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김병지 선수는 결국에는 이 아들 논란 이후에 2016년 7월이죠. 35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감한다는 글로 은퇴로 알렸습니다. 이제는 뭐 고단한 선수 생활보다는 한 평범한 가장으로서 시간을 보내겠다고 뭔가 시원섭섭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김병지 선수의 은퇴가 그전서부터 예견되어 있긴 했지만 논란 이후에 소속팀 탈퇴와 함께 은퇴 수순까지 밟게 되자 일각에서는 아들의 논란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폭행 논란이 김병지 선수의 어떤 은퇴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근데 사실 뭐 김병지 선수가 좀 심지가 굳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사안에 대처하는 걸 봐서도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을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김병지 선수가 선수생활 오래 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후진들에게 길을 물려주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우연히 이렇게 공교롭게 사건이 겹쳐서 그렇지 저 생각에 뭐 특이한 그런 연관성은 찾기 어려워 보여요. 네. 글쎄요, 저 생각에는 김병지 씨가 골키퍼잖아요. 그러니까 골문을 지키는 거는 그만했고 그만 열심히 했으니까 그동안 이젠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분명히 먹었을 수 있어요. 저는 또 약간 이제 김병지 씨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 아빠가 김병지가 아니었더라면 그냥 단순히 친구 간의 싸움 문제로 끝났을 문제인데 김병지의 아들의 이 폭행은 저희도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게 되듯이 평생 아이한테 이런 상황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김병지 씨가 제기한 명예훼손에 관련한 소송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이게 뭐 사안이 워낙 다툼이 첨예하게 갈려서 그런지 꽤 오래 끌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1차 재판에서는 벌금 200만 원, 명예훼손 부분에 200만 원 선고가 됐는데 이제 김병지 씨가 명예훼손 소송을 낸 피해자 쪽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직도 이제 다시 진행이 지금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김병지 씨가 오랜만에 올 초인가 방송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잘 해결되고 있다 이런 정도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교육은 자신감과 행복이라고 합니다. 현재 내가 가진 자신감과 행복을 즐길 줄 아는 모습이 미래의 거울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풍문쇼에서는 자녀 문제에 대처하는 스타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쇼킹하고 더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